자, 그러면 26쪽에 서비스업 입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 점포의 분류인데요. 소재 위치에 따라서 점포를 분류해 보면 점포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집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집심성 점포. 두 번째는 집재성 점포라는 게 있고요. 집재성. 세 번째는 산재성 점포라는 게 있습니다. 산재성. 마지막으로 국부적 집중성 점포. 단어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점포 종류는 집심, 집재, 산재, 국부적 집중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집심성 점포는 중심지에 입지하는 점포들을 말합니다. 중심지. 중심지 입지한다. 중심지 입지하는 점포들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극장, 뭐 대형 서점, 귀금속점, 고급 음식점과 같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단핵 도시를 가정했을 때 중심지에 있는 업종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재성 점포와 산재성 점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 업종의 점포들끼리 같은 업종이죠. 예. 동일 업종의 점포들끼리 한 곳에 모여서 입지를 하면 집재가 되고요. 동일 업종의 점포들은 흩어져서 입지를 하더라. 그럼 요거는 산재성 점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증권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관공서, 시청 옆에 구청 같은 거, 경찰서 같은 거 이렇게 사무실, 그다음에 금융기관, 관공서처럼 업무 간의 연관관계가 커서 한데 모여서 입지하는 업종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 골목 붙여서 말이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골목, 공구골목, 의류골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목을 붙여서 말이 되는 애들은 그 지역이 요 업종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다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들이 쫙 이렇게 있는 애들은 집재성 점포들입니다. 그 외 대부분의 점포들은 산재성 점포예요. 목욕탕, 세탁소, 이발소, 미용실, 잡화점 이런 애들, 제과점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산재성 점포들입니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우리가 이제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가면 읍내 지역이 있습니다. 읍내 지역.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읍내 지역은 중심지에 아니에요. 중심지 맞죠? 예. 근데 요런 중심 맞아요. 읍내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읍내 중심지인데 요런 중심지를 우리는 국부적 중심지라고 합니다. 이걸 왜 국부적 중심지라고 해야 되냐면 읍내를 그냥 중심지라고 해버리면 집심성 점포의 중심지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있는 중심지는 외곽적이 국부에 있는 중심지라는 겁니다. 국부적으로 존재하는 중심지라는 거죠. 국부적 중심지, 우리 농촌이나 어촌 지역의 읍내 지역에 있는 점포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농기구, 비료, 씨앗, 종묘, 어구점, 석재점, 철공소 이런 것들처럼 주로 1차 산업에 관계되는 업종들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중심지 입지하면 집심, 같은 업종 모이면 집재, 같은 업종이 흩어지면 산재, 저기 외곽에 국부적 중심지에 점포들이 입지하면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점포 종류는 눈도장을 계속 찍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 가시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요거 2개예요, 사실은. 집심과 집재. 요거 중에는 여러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같은 업종이 모이는 걸 집심이라 그랬죠? 유의를 해달라고 하고 3초도 지나잖아. 다시 한 번 더. 같은 업종이 모이는 걸 집심이라 그랬죠? 아니에요. 같은 업종이 모이는 건 집재예요. 중심지로 가는 게 집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 딱 잘못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집심성 점포와 집재성 점포에 악센트를 다르게 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악센트 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집심성 점포는 집심성 점포라고 암기를 하시고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집재성 점포는 재성 점포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재성 점포는 모인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심성 점포는 중심지로 간다는 게 중요한 점포들입니다. 이걸 지금 구분 안 해놓으시면요. 나중에 점점 헷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책에다가 헷갈릴 예정이라고 적어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금방 내가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헷갈릴 수가 있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헷갈릴 예정인 그런 놈이니까 집심과 집재는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랑 구매 간섭에 따른 점포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구매 간섭. 구매 간섭에 따라서 점포를 분류하면 3가지 점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의품. 두 번째는 선매품점이라는 게 있어요. 선매품.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품점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품.
그래서 점포 종류가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이런 게 있는데 편의품은 일상 생필품을 얘기합니다. 생활 필수품.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얘는요. 그냥 생필품을 편의품점이라고 한다. 이런 상점들. 선매품점하고 전매품점 요거 두 개를 많이 비교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매품점은 뭐냐면 선을 보고 구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꼼꼼하게 비교를 한 후에 구매를 하더라는 겁니다. 꼼꼼하게 비교를 한 후에 구매를 하더라. 자, 그런데 꼼꼼하게 비교해서 구매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건들이에요. 부인용 의상, 보석, 가구, 가전 이런 애들이 대부분의 선매품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거는 좀 비표준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표준화성. 비표준화성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표준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의 취향은 각기 다르잖아요. 여성분들은 취향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남자분들은 뭐 취향이라고 해봐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성, 취미 같은 게 각기 다르다. 성향도 각기 다르다. 그래서 여자분들 보면 옷 입은 것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을 선매품점이라고 한다. 전문품점은요, 고급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고급 제품들. 얘는 특징이 뭐냐면 구매를 위한 구매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싸도 사더라는 겁니다. 멀어도 가고. 왜냐하면 고급 제품들이고 이런 제품들을 우리는 전문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시험에는 뭐를 많이 비교하냐면 요거 두 개를 많이 바꿔서 냅니다. 예를 들면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상점을 선매품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X고 전문품점은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으로서 표준화되기 어렵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가 될지를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됐고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1번에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소재 위치 네모하시고요. 첫 번째 집심성 점포 심에다가 동그라미를 할게요. 심. 집재성 점포는 집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요. 산재성은 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국부라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할게요. 국부. 그리고 집심성 점포는 옆에 보니까 배우지에 중심지 입지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심지 할 때 또 심에다 동그라미를 할게요. 점포 종류들 눈도장 쭉 한번 찍어두시고. 집재성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입지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 곳에 입지한다 옆에다가 모여라고 꼭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모여서 입지하는 겁니다. 동일 업종의 점포가. 산재성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가 분산해서 입지하는 겁니다. 분산에 동그라미 하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요. 밑줄을 좀 그어봅니다. 국부적 중심지에 모여까지 밑줄하시고 국부적 중심지 밑에다가 읍내 이렇게 적어두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읍내. 국부적 중심지의 밑줄 거기다가 읍내. 가로 2번도 네모를 좀 칠게요. 구매 간섭에 따른 점포의 분류입니다. 구매 간섭에 네모를 치고 편의품점은 옆에 생필품 밑줄 하나 그어둘게요. 그냥 생필품. 선매품점은 선이란 글자에다 동그라미를 하고요. 일단 선 보고 구매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여러 상점을 비교한 후에 구매한다 밑줄 하시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밑줄 하세요. 가구, 부인용 의상, 보석류 밑줄 하시고 한 칸 내려서 계속 밑줄 하세요. 표준화가 어렵다. 표준화가 어렵다. 전문품점은요. 오른쪽 동그라미 1번에 가셔서 고급 돼 있는 거 다 동그라미 하세요. 고급만. 고급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밑에다가 4번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아까 제가 필기했던 거 그거 똑같이 한번 써줍니다. 구매 노력 아끼지 않는다라는 표현. 동그라미 4번이라고 적어두신 다음에 구매 노력 아끼지 않는다. 전문품점은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비스업 입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크리스탈레이 중심지론, 허프의 중심지론, 레일리, 컨버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계산 문제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수업 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서비스업 입지론, 점포 분류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정리를 해드렸고 오른쪽 27쪽에 가시면 제4장 부동산 정책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책론. 자, 정책론은 자 일단 그냥 들어주세요. 예.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는 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개인적인 노력은 정책이라고 하질 않아요. 절대로.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딱 두 가지 파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건데요. 일단 한 장 넘겨보시면 페이지 28쪽에
2번 외부 효과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28쪽에 2번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때려 두시고요. 외부 효과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때려 두시고 때려 두신 다음에 칠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효과 뭔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외부 효과. 일단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토지 특성 부동성과 하나 더 인접성 때문에 야기되는 겁니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외부 효과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제3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제3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타인이라고 하게 돼요. 타인. 그리고 얘가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데 이 이익이나 손해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예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요. 손해보상을 하지도 않아요. 이걸 하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이때 이익이 되는 외부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라고 부르고요. 손해가 되는 외부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의 종류는 크게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손해에 대해서 손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의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외부 효과 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여기 일단에 주거지역이 있고요. 여기 일단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 상업지. 주거지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값어치는 쾌적성이에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물론 편리하면 더 좋고요. 두 번째, 공업, 상업지는 수익성이에요.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에요, 얘는요. 얘는 돈 많이 벌면 되고, 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 사이에, 일단의 주거지역과 상업지 사이에 초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섭니다. 초대형 복합 쇼핑센터. 여기 가면 뭐, 없는 게 없어요. 이마트도 있고요. 백화점도 있고요. 이 안에. 그 다음에 극장도 있고요. 전국 최대 규모, 전국 123층짜리 건물이에요. 123층짜리. 지하 10층, 지상 123층, 초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섭니다. 자, 그럼 이 쇼핑센터가 들어서고 나니까 하루 유동인구가 몇 명이냐면, 하루 유동인구가 뭐 20만 명, 20만 명. 여기 뭐 20만 명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초대형 쇼핑센터니까. 중국 관광객들도 오고요. 막 엄청나게, 활발해지는 겁니다. 자, 출발할게요. 이 쇼핑센터가 들어오고 나서요, 주변의 상업적 상권이 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같이 살아버려서 매출액이 3배, 4배 이렇게 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상업지역은 이 쇼핑센터 덕분에 뭘 입었어요? 이익을 입었죠. 맞아요? 네. 근데 질문. 얘가 얘한테 이익 주기 위해서 들어왔나? 그러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한 행동은 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되겠네? 제3자로, 타인으로 봐야 되겠네? 맞아요? 물론 얘는 뭘 입었지만, 이익을 입었지만, 얘가 얘한테 이익 주려고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익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네. 맞죠? 그럼 얘는 매출액 늘은 것을,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얘한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시장기구를 통한다 그래요? 통하지 않는다 그래요? 통하지 않는다. 이걸 정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정의 외부 효과. 그럼 정의 외부 효과 뭔지 대충 눈치챘으면 대답 좀 해봐요. 정의 외부 효과는 일단 누가 한 행동 때문에? 제3자가 한 행동 때문에 의도치 않은 뭐를 잊고 이익을 잊고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 정의 외부 효과예요. 두 번째, 부의 외부 효과 보겠습니다. 자, 요 지역에 주거지역이 있었어요, 주거지역이. 주거지역도 처음에는 쇼핑센터가 들어온다길래, 상당히 not bad. 옆에 들어오고 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고 나니까 환경이 상당히 유해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니까 환경이 많이 유해한 환경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렇게 애들한테 별로 안 좋은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도 생길 수가 있냐면,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얘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침에 그 출근 시간에 이 동네 빠져나가는데 1시간 걸리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들어오는데 1시간 걸리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원래는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한 5억 정도 했었는데 뭐 오히려 4억 8천, 4억 5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얘 때문에 뭘 입었어요? 손을 입었죠. 손을 입었습니다. 손을 입었습니다. 근데 질문. 얘가 얘한테 손해 주려고 들어왔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손해는 무슨 손해다? 의도하지 않은 손해다. 의도하지 않은 손해다. 맞죠? 그럼 얘는 얘한테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보상을 안 한다. 맞아요? 이거 시장기구 통하지 않았네요. 이거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질부자 써서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그렇게 합니다. 외부 불경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부 효과의 의미는 상당히 정확하게 의미 인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외부 효과는 수요 공급자나 거래 당사자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는, 즉 양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는요, 이익을 줬다면 대가 지불해야 되고요, 손해 입혔다면 손해 보상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시장 내부에서는 당연히 대가 지불하고
피해 보상하고 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 문제 안 생기고요. 시장 기구를 잘 통해요. 그런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행동을 의도한 행동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익에 대해서 또는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아요. 이걸 우리는 외부 효과라고 하고, 외부 효과는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외부 효과가 왜 발생하는지를 토지 특성에서 찾아본다면 외부 효과는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인접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인접하지 않았다면 이런 영향을 주고받지도 않았어도 돼요. 그죠? 인접성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그 인접한 영향이 싫어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 영향을 안 받아도 되는 건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온몸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건 무슨 성? 부동성.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인접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 무슨 성과? 인접성과 나는 그 영향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동성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를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외부 효과 종류는 정의 외부 효과. 이거 외부 경제라 그래요. 외부 경제. 부의 외부 효과. 이거 외부 불경제라 그래요. 외부 불경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뭘 비교해야 되냐면 이걸 비교해야 됩니다. 비용이라는 것하고요. 편익이라는 걸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용과 편익. 근데 비용은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어요. 이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거든요. 무슨 비용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편익도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있어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편익과 무슨 편익이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자, 근데 비용 그러니까 좀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뭐 비용은 금전적인 비용도 물론 비용이 되겠지만, 이건 희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희생.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나 혼자 희생한다. 무슨 비용이 든다? 사적 비용. 사회 전체가 희생해야 된다. 사회적 비용. 이해되셨어요? 예. 편익이라는 건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유틸리티. 효용. 만족감. 그러니까 나 혼자 좋으면 무슨 편익? 사적 편익. 사회 전체가 좋으면 사회적 편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개론 선생이요. 개론 선생이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개론 선생이 새벽 3시. AM 3시. 벌떡 일어나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세 가지를 챙깁니다. 빗자루, 집게,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 세 개를 챙깁니다. 그래서 이만 아파트를 나서요. 우리 동을 나서서 201동부터 계속 이제 휴지 줍고, 담배꽁초 줍고, 막 아파트 마당, 쓸고, 그 다음에 제 종량제 봉투에 딱 담아서 아침 7시까지 4시간 동안 매일매일, 4시간 동안 매일매일 그런 짓을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갖다가 버리고 집에 와서 출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저로 인해서 뭐를 있겠죠? 이익을 있겠죠? 쾌적한 환경에 살 거니까. 근데 저에게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외부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정의 외부 효과라고 봐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럼 지금부터 저는 정의 외부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의 외부 효과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서 고용된 쓰레기 청소하는 분이 계시겠죠? 그분이 방금 제가 했던 행동을 하면 이건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월급을 받으니까 거래 당사자 행동이 되고 외부 효과가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꼭 누가 해야 되면 개론 선생이 해야 됩니다. 개론 선생이. 개론 선생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런 짓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적 병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커요.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매일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종량제 봉투를 한 개씩 쓴다니까. 사적 비용이 크다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막 웃었어 그때. 자고 있었지. 그럼 사회적 비용은 작다니까. 그럼 비용은 누구 비용이 크다? 정의외부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비용을, 사적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지 정의외부 효과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은 크고 작고 무슨 비용이 크다? 사적 비용이 크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제 혼자의 만족감, 그러니까 사적 편익이 큰 거야? 사회 전체 편익이 큰 거야? 사회적 편익이 큰 거지.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지. 딱 생각만 해보면 대충 되는 거지. 정의외부 효과는 비용은 무슨 비용이 크다? 사적 비용이 크다.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근데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비용은 많이 부담하려고 하고, 자기 편익은 작아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다 적다? 적다. 그럼 이거는 저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에서 과소 생산이 됩니다. 무슨 생산? 과소. 정의외부 효과는 시장에 맡겨놓으면요 많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소 생산이 된다. 적게. 그럼 정부는 이 정의외부 효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까 강화할까? 완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금융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정의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핀피라는 게 있습니다. 핀피. 핀피는 그냥 들어보세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핀피. 핀피가 뭐냐면요. 플리즈.
in my front yard. Please in my front yard라 그래요. 제발 제 앞뜰에다가 해주세요 하는 현상입니다. 제발 제 앞뜰에다가 해주세요. 제발 제 앞뜰에다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도서관, 좋은 학군, 공원, 그 다음에 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공공기관들 우리 지역 쪽으로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이익 얻을 수 있잖아. 정예비비효까지 이런 것들은 자꾸 유치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쪽에 주세요 하는 현상을 핀피라고 합니다. 핀피. 알겠죠? 예. 근데 정예비비효과가 존재를 해요. 정예비비효과가 존재하면 그 지역의 쾌적성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그럼 지금부터 정예비비효과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정예비비효과는 그 지역 주택 수요를 말할 것이다, 증가시킬 것이다. 맞아요? 아니 배웠잖아요. 수요가 증가되면 요래되잖아요, 요래. 그 지역의 균형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맞아요? 균형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이게 정예비비효과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정예비효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입문과정이라서 제가 들어가다 만 게 아니고요. 다 들어간 거예요. 1월달이나 3월달이나 5월달에 수업에도 이 이상 수업하지 않습니다. 제가 1월달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 차별화 시켜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것 좀 해결해 보아요. 알겠죠? 우리 한번 이거 해결해 보아요. 예, 한번 가봅시다. 정예비비효과. 자, 결혼생이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3개를 준비한다 그랬어요. 빗자루하고 집게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갖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4시간 동안 막 쓸고 막 치우고 막 청소하고 막 그래요. 우리 아파트 환경은 정말 깨끗해질 거면 4시간 동안 혼자 치웠으니까. 질문.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중 누가 크다? 사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중 누가 크다? 사회적 편익. 시장에 맡겨놓으면 무슨 생산된다? 과소. 정부는 규제를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한다. 정예비효과는 핀피 현상 관련이 있다 그랬죠? 이때 정예비효과가 존재하기만 해도 그 지역 주택 수요가 증가할 거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 양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부예비효과가 있습니다. 부예비효과. 자, 우리 민법쌤하고 공법쌤이 시멘트 공장 운영하세요. 동업으로. 같이 시멘트 공장. 근데 시멘트 공장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폐수나 폐기물 같은 게 나오는 거죠. 폐수나 폐기물. 이 폐수나 폐기물은 당연히 정화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분들도 알아요. 정화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걸 갖다가. 그런데 폐수나 폐기물을 갖다가 정화해서 내보내려면 너무 많은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득 싣고 저랑 똑같은 시간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강 상류로 갑니다. 상류로. 하류도 아니고. 상류로. 가서 폐수는 무단 방류해버리고요. 폐기물은 무단 매립해버립니다. 이분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식수가 오염이 되면요.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다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비용은 누구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겁니다. 맞죠? 우리 민법쌤이나 공법쌤이 이런 짓을 하면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니까, 뭐 싫어하니까, 좋아하니까 하겠지. 편익은 누구 편익이 큰 거예요? 사적 편익이 큰 거예요. 비용 줄였으니까. 하지만 사회적 편익은 작은 겁니다. 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으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부예비효과예요. 피해 보상 없이 우리는 손해를 입었으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은 크고 작고 누구 비용이 크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편익은 누구 편익이 크고? 사적 편익이 크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런 것들은 과대생산이 된다. 왜 과대생산할지는 불보듯이 뻔하지. 보세요. 부예비효과는 자기 비용 줄일 수 있어 없어? 있고 편익은 자기 편익을 키울 수 있네. 맞죠? 그러니까 과대생산되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부예비효과에 대해서는 뭐 할 거다? 규제합니다. 만다고요? 규제. 환경오염금을 부과한다든지 발견만 되면요. 그 다음에 오염 처리 시설을 강제한다든지 뭐 조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합니다. 부예비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은 우리가 님비라 그래요. 님비. 뭐 님비 많이 들어봤던 말일 겁니다. 핀피는 많이 못 들어봐도 님비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님비는 not, in, my, back, yard. not in my back yard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뒷뜰에 안 돼요 하는 겁니다. 내 뒷뜰에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예컨대 뭐 핵폐기장, 쓰레기 매립장. 우리 얼마 전에 밀양의 송전탑 알죠? 예, 그런 게 대표적인 님비 현상입니다. 님비 현상. 님비 현상은 우리 쪽에 이렇게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이 못 들어오게 하는 현상을 님비라고 합니다. 부예비효과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야기 듣듯이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얘기가 좀 길어요. 시멘트 공장에다가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아까 규제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때 이게 우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시멘트 공장 규제를 하면 시멘트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 덜 들어가, 이제? 규제를 하는 순간 비용이 더 들어가. 원래는 뭐가 작았는데, 사적 비용이 작았는데 이 사적 비용이 들어가더라고. 그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가 다 부담한다? 아니면 물건 가격에 증가시킨다? 물건 가격에 증가시킨다.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우리 건축 자재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건축 자재값이 오르면 생산비가 증가가 되잖아. 그럼 공급이 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맞아요? 예. 공급이 감소되면 요래거든, 요래. 기억날지 모르겠네. 그럼 균형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맞아요? 균형 양은 뭐한다? 감소하는 겁니다. 올라가긴 올라가. 균형 양은 감소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수업 이해 못하신 분들은 오늘 애먹는 거예요. 오늘 수업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또 다음 주 가면 또 애먹어. 자꾸 애먹어요. 근데 지난주 수업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또 이해되고,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양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 시험에 이거 나왔습니다. 정예비비 효과가 존재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OX. X. 정예비비 효과가 존재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저 주택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곡선이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쉬웠습니까? 올해 시험 진짜 쉬웠어요. 진짜 쉬웠어. 아주 그냥 막 엄청 쉬웠어요. 엄청 쉬웠습니다. 나는 막 100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100점은. 근데 착각이지.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정예비비 효과와 부예비비 효과를 완벽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우리 정예비비 효과, 부예비비 효과 완벽하게 구분해 보아요. 알겠죠? 예. 정예비비 효과. 비용은 무슨 비용이 크다? 사적 비용. 편익은? 사회적 편익. 생산은? 과소생산. 정부는 규제를 완화. 핀피, 님비 중에서 핀피. 정예비비 효과가 존재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 상승, 양 증가. 이런 얘기를 1월달에 막 해달라고. 1월달에. 막 그러면 옆에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고 막. 저 사람들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잘하지? 막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상승작용이 돼야 된다고. 상향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근데 뭐 1월달에 오면 껌뻑껌뻑하고 눈도 똑같이 껌뻑껌뻑, 눈만 껌뻑, 소눈처럼 껌뻑껌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하향평준화가 되니까. 우리 상향평준화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예비비 효과 한번 해봐요. 부예비비 효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 사회적 비용, 편익은 사적 편익, 생산, 과대, 규제, 강화. 맞죠? 규제 강화해야 되고. 부예비비 효과는 핀피입니까? 님비입니까? 님비. 부예비비 효과를 규제하면 공급이 뭐해서? 감소. 공급 감소 이건데 뭐. 가격, 상승, 양, 감소. 요거라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엔 저랑 지역지구제랑 한번 해볼게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 알아야 돼. 지역지구제 알아야 돼. 지역지구제. 시험 보세요. 지역지구제의 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어울리는 걸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토지 이용을 규제해서 이 부예외부 효과라는 거 있어요. 부예외부 효과. 요거를 제거하려는 정책입니다. 앞으로 제가 지역지구제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는 걸로 토지용을 규제해서 부예비비 효과를 제거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제일 좋은 거고 혹시 이걸 하기 힘드시다면 요거라도 해주세요. 지역지구제가 뭡니까? 그러면 토지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를 규제하는 거라고요?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다. 그러면 제가 지역지구제 먼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법 시간에 가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배우십니다. 국계법하고 배우시는데 거기 이제 좀 세부상으로 가보면요. 전국을 지역과 지구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지역 안에서는 뭐는 못 들어오고 어떤 지역 안에서는 뭐 이상은 들어올 수 있고 막 이렇게 행위자를 막 가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토지 이용의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정부가 토지 이용을 규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 마음대로 토지 이용을 합니다. 주택 지어버리고 나는 주택 안 지을래? 공장 지어버릴래? 공장 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 이용을 전혀 규제하지 않으면 한 지역에 뭐도 있고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는 이런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주거와 공장은 한 곳에서 이용하기에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고 특히 공장은 주거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예비비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그럼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역지구제를 실시한다면 이 지역에는 상식적으로 전용 주거지역 안에 공장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요? 그럼 부예비비 효과는 뭐 된다? 제거되겠지. 이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지구제가 뭡니까? 그러면 원래 지역지구제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 이용을? 어울리지 않았을 법한 이용을 지역지구제를 지정함으로써 어떻게? 어울리는 이용으로 토지용을 뭐하고? 규제하고 그래서 뭐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 이걸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냥 이해됐다고 하세요. 그냥. 안 돼도 됐다고. 말이라도 됐다고 하세요. 그냥. 됐어요? 네. 다 이해하셨네. 그럼 이번에는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할 건데, 자, 중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이 말이.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단기는 어떤 기간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공급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신규 공급입니다. 신규로 부동산을 공급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합니다. 그럼 신규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뭐라고 하고? 장기. 지금 이 시간부터예요. 지금 이 시간 전까지는 뭐 짧은 기간 단기, 긴 기간 장기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괜찮았다고. 네, 그거 뭐 타치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단기가 뭐고 장기가 뭐예요? 그러면 짤하다 걸리기면 걸려봐요, 진짜. 길하다가 걸리기.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자, 공급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기간은 뭐고? 이제 공급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 뭐다? 장기.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자, 그럼 대답하시죠.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자, 지역지구제 실시되면 요지역 쾌적성 좋아져요, 나빠져요, 보니까? 좋아지겠네. 단기 수요가 많다. 증가한다. 맞아요? 하지만 제가 단기에는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래서 신규 공급은 안 된다 그랬잖아. 공급, 불변.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은 뭐 하겠지? 상승하겠지. 아니, 왜 수요는 뭐 했는데, 늘었는데, 공급은 안 되니까 가격은 상승하겠지. 그러면 기존에 이 주택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 무슨 이유 넣겠어? 초과이윤 넣습니다. 무슨 이윤이요? 초과이윤. 이 말이 꼭 나와야 돼, 초과이윤. 그러면 단기에 벌어지는 일 한번 얘기해 보아요. 수요, 증가, 공급, 불변, 가격, 상승. 기존 공급자 초과이윤이 됩니다. 근데 장기는 공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업 하신 분 잡아. 참 깝깝이. 이거 이렇게 되냐. 장기는 공급할 수가 있다. 그 실컷 자다 일어나서 네가 장기 공급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장기는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기간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했다고. 그럼 장기의 공급이 증가. 맞아요? 공급이 증가되면 올랐던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당연히. 맞아요? 그럼 신규 진입자들은 무슨 이윤밖에 못 얻는다? 정상이윤밖에 못 얻습니다. 초과이윤은 이제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 요게요.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걸 갖다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10년 전 해볼까? 10년 전. 예를 들면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어떤 커피 전문점이 많지 않았던 시절. 10년 전. 우리 모두 커피 믹스 먹던 시절, 믹스만 먹던 시절,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커피 전문점이 짜잔 하고 나타났어요. 커피 한 잔에 5,000원 받았다고, 5,000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내리는 커피를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이제 믹스 못 먹겠는 거야. 그리고 폼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렇게. 폼도 나고. 믹스는 이렇게 자판기 이렇게 들고 다니면 폼도 안 나고. 이거 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그 커피에 대한, 우리가 내려먹는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거예요. 하지만 단기에는 요 지역에 커피 전문점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기간이 단기거든. 그러니까 나는 가격을 갖다가 처음에 뭐 4,000원 받을까 5,000원 받을까 하다가 그리고 5,000원 정도 받는 거지. 가격을 뭐 한다? 상승시키는 거지. 상승시켜도 더 독점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3,000원 받아도 되는 걸 5,000원 받았으니까 나는 초과는 얻게 된다는 거지. 맞죠?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존 공급자들입니다. 기존 공급자들. 장기로 가게 되면요. 요 지역의 커피 전문점의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5,000원 못 받는다니까. 처음에 5,000원 받다가 4,000원, 3,000원, 2,000원, 어떤 데 가면 1,500원, 어떤 데 가면 990원. 그러니까 가격이 막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신규 진입자들은 뭐를 못 얻고, 초과이윤을 못 얻고, 무슨 이유밖에, 정상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돈 되겠네, 저거. 하고 들어가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초과이윤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기에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은 정상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독점, 사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걸 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아요, 우리. 알겠죠? 예. 지역지구제. 일단 지역지구제 뭡니까? 그러면 어떤 걸?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는 걸로 토지용을 규제해서 뭐를 빼는 거야? 부예외비 효과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역지구제가 실시되면 어울리는 이용끼리 토지용을 할 수 있겠네. 그 지역이 어쨌든 좋아지겠네, 그죠? 예. 수요가 증가. 단기를 묻겠습니다. 수요 증가했지만 공급, 불변, 가격은 상승, 기존의 공급자, 초과이윤, 장기에는 공급, 증가, 올랐던 가격, 하락, 신규 진입자들은 정상이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구제의 장단기적 메커니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토지정책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토지정책 수단. 토지정책 수단은 시험에 맨날 나옵니다. 맨날. 아니 뭐 하는 것마다 시험에 맨날 나오는데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안 나오는 거는 과감하게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나오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별이래. 중요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만. 안 중요한 걸 빼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표정이 처음에는 내 별 그러니까 별이야 하고 막 깜짝 놀라면서 별을 치던데 지금은 별을 계속 별하니까 또 별이야 하면서 이제 표정이 이렇게 반감되는 면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것들만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보세요. 토지정책 수사는요. 첫 번째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칠판 잘 보시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는 말 그대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방금 우리 지역지구제 배웠습니까? 네. 토지 이용 규제하는 거죠. 예. 그다음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해서 TDR이라는 게 있어요. TDR. 아직 안 배웠는데 TDR도 토지 이용 규제예요. 이거 말고도요. 각종 계획으로 끝나는 단어들, 각종 규제로 끝나는 단어들, 각종 인가나 허가, 인허가 이런 놈들이 대표적인 이용 규제입니다. 다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다 기억 못하시겠으면 지역지구제와 TDR이 이용 규제다. 요거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 개입은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는 역할을 정부가 대신합니다. 그럼 정부가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그럼 정부가 뭐가 되는 거야? 수요자가 되는 거지. 또 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공급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역할을 정부가 대신한다고.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적극적인 개입.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공영개발 같은 게 있습니다. 공영개발. 공영개발이 뭐냐면 정부가 땅을 사요. 땅을 사서 택지 개발을 해요. 그리고 분양해요. 정부가. 토지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은행 제도가 뭐냐면 정부가 토지를 사요. 비축하고 있다가 또 팔아먹어요. 수용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땅을 사요. 공공소유제도. 공공소유제도. 도시개발.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개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 개입이 되려면 정부가 땅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고요. 또 뭐 하고요? 팔고요.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간접적 개입은요. 정부가 시장의 틀을 유지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돈만 주는 거예요. 옆에서. 소극적으로만 개입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간접적 개입에 조세가 있습니다. 뭐요? 조세. 그다음에 금융이라든지 행정상의 지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적 개입인데 얘는 땅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조세랑 비슷한 거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조세랑 정말 비슷한 게 부담금이에요. 뭐요? 부담금. 조세를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어쨌든 입장에서는 부과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보조금도 조세와 비슷해요. 아니 지금 어떻게 보조금이랑 조세랑 비슷해요? 보조금은 주는 건데 자 보세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세를 감면시켜 주기도 하잖아요. 조세가 감면되면 그 차익만큼 뭐를 받은 것과 보조금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지.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세요. 따라하세요. 이직간. 안 따라하실 거야? 이직간. 이직간, 이직간, 이직간. 이직간, 이직간, 이직간. 토지정책 수단에는 일단 이직간이 있어요. 이직간. 이직간, 이직간, 이직간. 이거 뭐예요? 이거 이직간이 아니고 이거는 이용규제. 깝깝해 죽겠네 진짜. 예. 직은 직접 개입. 간은 간접 개입. 일단 토지정책 수단에 이직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규제는 지역지구제, TDR, 계획규제, 인허가. 직접적 개입에는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제도, 소유제도, 개발, 재개발. 간접적 개입에는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상의 지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설마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다. 다 외워야 돼요. 문제 어떻게 나오지 알아요? 이렇게 나와요. 박스 딱 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섞어서 6개 딱 넣어놓고 다음 중 직접적 개입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개? 이렇게. How many? 직접적 개입 how many? 이렇게. 그러면 딱 찾아, 이거 이직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적 개입 3개네 하고 답 체크하고 막 그래야 돼요. 이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 23회 때, 24회죠. 24회 때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직접적 개입만 골라서 모두 몇 개인지 찾아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때 제가 그대로 냈던 문제예요.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요즘에 자꾸 똑같이 나와서 미치겠네. 미치겠어요. 자꾸 적중하고, 미치겠네. 똑같이. 우리가 동영모의고사 칠 때 완전히 똑같이 나왔어요. 이번에 완전히 똑같이 나온 게 많아요. 유량과 저량도 제가 문제 냈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미치겠어요. 왠지 나올 것 같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만 똑같이 나왔어요. 아무튼 이직간. 그래서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는 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외우는 건 후반전 때. 6월 이후에 하시면 되고, 이걸 집에 가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요런 문제가 나올 거니까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지금은 안 외워도 이용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업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다가오는 거예요. 시험에 다가오면요, 외우게 돼 있어요. 외워져요. 지금 못 외울 것 같죠? 글자는 안 틀리고 다 외워요. 글자는 안 빠지고 다 외운다고. 여러분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외우게 해드릴 거예요. 외우게 해드릴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론은요, 하나도 외우지 마세요. 내가 다 외우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예. 외우게 해드릴게요. 다른 거 외우세요, 다른 거. 다른 쌤들은 외우게 안 해줘요. 예. 내가 다 외우게 해서까지 해서 시험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중에서 요거 하나 보시죠. 요거. 읽어봐요. 토지은행. 토지은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토지은행. 토지은행은 이직간 중에서 뭐였어요? 직접 기업이었죠? 예. 토지은행 제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같은 말로 토지 비축 제도라고 하기도 해요. 토지 비축 제도. 비축 제도. 요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공공개발용 토지은행 제도가 있고요.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은행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200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고, 우리나라에서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하는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를 보시죠. 정부가 한 10년 정도 뒤에요. 여기다가 도로를 놓고 싶어요. 여기다가 도로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 도시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이제 여기 도로 놓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10년 뒤에 가서 그 지역에 도로를 놓으려고 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보상비가 너무 많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또는 보상비 지출이야 뭐 부담을 하면 되는 거지만 더 큰 문제는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안 팔겠대요. 안 팔겠다.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10년 뒤에 도로를 놓을 거지만 지금 미리 사놓자는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살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고, 오르기 전일 거니까요. 그죠? 싸게 살 수 있고. 두 번째는요, 토지 소유자의 마찰이 생겼다면 그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협의 매수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수용을 한다든지, 그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끝내놓는 거죠. 일단 매입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계획했던 대로 차곡차곡 도로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공공개발용 토지은행이라고 합니다. 무슨 용이요? 공공개발용. 도로 놓고 철도 놓고 하는 거. 두 번째,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향후에 특정 지역에 가보니까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은 예정이야. 예정. 땅 오를 것 같아. 정부는요, 땅값이 어디 많이 오를 줄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 알고 있네. 땅값이 어디 많이 오를지. 그럼 그 지역에다가 미리 땅을 조금씩 사모아요. 아니나 다를까 10년 뒤에 갔더니만 그 지역에 땅값이 폭등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 정부가 싸게 땅을 좀 풀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급 조절이 되면서 집가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토지은행입니다. 토지은행을 실시하는 목적은요, 향후의 미래 용도를 미리 예상해서 지금 쌀 때 미리 사두어서 좀 계획적이고 좀 싸게 토지를 공급해보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의 3단계는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합니다. 뭐 한다고요? 매입. 의라고 써볼까요? 의. 정부 토지를 매입해서 정부 토지를 비축하고 있다가 뭐 하고 있다가 비축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매각 임대하거나 아니면 개발하는 겁니다. 물론 뭐 수업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이해 안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용품을 집어 던진다거나 신경질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되는 내용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학용품을 집어 던진다거나 그렇게 해서 항의 표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놀라잖아. 좀 어려웠나요? 네, 두 번째, 장점. 그럼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대단해요. 예. 뭐 조금만 이해 안 되면 집어 던져버리고 막 대단합니다. 자, 보세요.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했을 때 장점은요, 계획적이에요. 상당히 계획적이에요. 미리 땅을 사놨기 때문에요, 정부가 마음먹은 대로 차곡차곡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쌀 때 샀잖아요? 비쌀 때 팔아먹잖아요? 그럼 그 차익은 고스란히 누구 거? 정부 거예요. 개발 이익을 자동적으로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샀다가 팔아먹으면 그 차익을 따로 환수해야 되는데, 정부가 사서 차익이 생기면 그건 전부 다 정부 거니까 개발 이익을 자동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값이 비싸다 싸다,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장점 세 가지는 따라 한번 해주세요. 계획, 환수, 값싸게, 시작. 계획, 환수, 값싸게. 장점이에요. 토지은행 제도 실시했을 때. 치명적인 단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단점은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할 때 단점이 있고요, 이거 할 때 단점이 있고요, 이거 할 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은행 제도의 3단계는 뭐 해서? 매입해서 비축했다가 나중에 팔아먹는 거잖아. 맞죠? 근데 매입할 때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매입비 부담이 생기겠죠. 자금 부담이요. 맞죠? 두 번째, 비축을 하는데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토지를 매입해 놓은 주체가 그 토지를 맨날 가볼 수 있나 없나? 없다니까. 공무원들이 그거 자꾸 그 공사 직원들이 맨날 거기 가서 상주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빈민들이 거기서 불법으로 무단점유한다든지 쓰레기가 막 쌓여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요?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투기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지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상승. 따라서 단점 세 가지 따라해보세요. 시작. 매입비, 관리, 투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가 상승.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수험생들 중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쌤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보통 이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싸다며 그래요. 싸다며. 예, 싸요. 이제 와서 비싸다며 이제 비싸다며 그래요. 예, 비싸요. 예. 이거 상충되잖아. 이거 여러분 이거 상충되지 않습니다. 상충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정부가 매입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비추가 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 값 싸다고요, 비싸다고요? 싸다고요. 장점이 단점이에요. 장점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전문가라도요. 우리 동네에 정부가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하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대요.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그 당연히 사야 되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나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모르긴 뭐 아무리 비전문가가 봐도 이 지역은 향후에 땅값이 오르겠네. 그러면 정부가 매입하는 주변적으로 뺑 돌아가면서 땅을 사나? 그럼 지가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반드시 오른다고, 이것도 반드시 오른다고. 이거 오히려 정부가 어디 투기하면 좋은지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 지역의 지가는 많은데, 싼데, 매입 지역의 지가인데, 어느 지역에 주변 지역의 지가는 많을 수도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 투기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충되는 내용은 아니라고요. 토지는 제도 뭔지 알겠어요? 네. 예, 미래 용도를 예상해서 미리 매입했다가 비축하고 있다가 팔아먹거나 개발하는 건데 좋은 점은 계획적이고 환수되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매입비, 관리, 투기, 주변 지역의 투기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238쪽 28쪽 미쳤나봐요. 28쪽 너무 까칠하게 구지 말고 대충 넘어가줘요. 28쪽. 이번에 외부 효과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먼저 의의 부동성과 인접성이란 말에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부동성과 인접성. 밑줄 쫙. 그리고 첫 번째 줄로 다시 가셔서 첫 번째 줄에 제3자라는 표현을 찾아서 네모. 그 옆에 의도하지 않은 이란 말도 네모. 밑줄 그으세요. 그 옆에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함까지 밑줄을 쫙 그어두시고 가로 안에 시장기구 X 혹은 네모 딱 칩니다. 시장기구 X. 그리고 가로 2번에 가시면 외부 효과의 종류에서 표가 나옵니까? 그 표는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테니까 다 보세요. 다 체크해 놓으시고 다 보세요. 그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 뭐가 크고 과소생산, 과대생산 늘지, 규제 강화할지 완화할지, 핀비 현상, 님비 현상 다 봐야 되는데 표 제일 밑에 정예외부 효과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정예외부 효과 밑에다가 정예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땡땡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고 부예외부 효과 밑에다가도 한번 써볼래요. 부예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표 바로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정예외부 효과 밑에다가는 표 밑에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정예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부예외부 효과 표 밑에다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부예외부 효과를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셨나요? 예. 내려오시면 3번에 지역지구제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1번의 의의를 보도록 할게요. 지역지구제란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하더라. 토지용을 규제 네모. 그 옆에 부예외부 효과 제거 밑줄. 토지용을 규제해서 부예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겁니다. 가로 2번으로 가시니까 지역지구제의 효과 하는 거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를 좀 묶어두시고요. 1번에 단기 하는 거 있고 2번에 장기 하는 거 있습니까? 예. 그 1번, 2번 지금 묶어놨잖아요. 묶어놨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묶어놓은 거에다가 가운데다가 공급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X, 여기다가 O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공급을 못하는 기간은 뭐고? 단기고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은 장기. 단기에 벌어지는 일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수요 증가 밑줄, 공급 불변 밑줄, 가격 상승만 밑줄, 초과이윤만 밑줄. 동그라미 좀 쳐드릴게요. 공급 불변할 때 불변의 동그라미, 가격 상승할 때 상승의 동그라미, 초과이윤할 때 초과만 동그라미. 장기로 갑니다. 공급 증가 밑줄, 가격 하락만 밑줄, 정상이윤만 밑줄. 또 동그라미 할 거예요. 공급 증가할 때 증가의 동그라미, 가격 하락의 하락의 동그라미, 정상이윤의 정상의 동그라미.
세 개 비교하세요. 잠깐 비교 좀 할게요. 단계는 공급, 불변,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시라고요. 단계 공급, 불변, 장기의 공급, 증가, 단기의 가격, 상승, 호가 카페, 장기의 가격, 하락, 단기 이윤, 초과, 장기 이윤, 정상. 됐습니까? 예. 오른쪽 페이지 4번. 토지 정책 수단 있습니까? 예. 별표. 옆에다가 이직간이라고 쓰세요. 토지 정책 수단은 이직간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가로 1번, 2번, 3번 세 개를 묶어 두시고요. 가로 1번에 토지 이용 규제 두 개만 밑줄 그으세요. 지역 지구제 TDR. 직접적 개입은 일단 첫 번째 줄 끝에 수요 공급자 역할 네모하시고 적극적의 동그라미 하세요. 직접적 개입은 첫 번째 줄 끝에 수요 공급자 역할 네모하시고 적극의 동그라미. 방법 세 개만 밑줄 하시죠. 공영개발, 토지은행제도, 토지수용제도. 세 개만. 간접적 개입은요. 첫 번째 줄에 틀을 유지한다 네모하시고요. 위에다가 소극적이라고 좀 적어줍니다. 이는 소극적인 개입입니다. 방법은 조세의 동그라미를 좀 하고요. 조세. 나머지는 밑줄만 그을게요. 부담금, 보조금, 금융, 행정. 보충학습으로 갑니다. 보충학습.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있습니까? 예. 의의로 가셔서 매입이란 말 찾아서 동그라미. 그 줄 끝에 비축이란 말 찾아서 동그라미. 한 줄 내려와서 매각이란 말에 네모하시죠. 뭐 한 다음? 매입한 다음 비축하고 매각한다. 그 줄 끝에 두 가지 밑줄 하시죠.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동그라미 좀 쳐드릴게요. 장점에 계획이란 말에 동그라미, 환수란 말에 동그라미, 값싸게 동그라미. 단점에요. 매입자금의 동그라미, 관리의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매입 주변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 밑줄 하시고 일단 그 옆에 집가상승 동그라미, 투기 동그라미. 자, 우리 그럼 동그라미 하거나 네모한 것만 대답 좀 해보세요. 토지는 저는 일단 정부가 토지를 만 다음 매입한 다음 비축했다가 매각하는 거잖아요. 맞죠? 장점은요. 시작, 계획, 환수, 값싸게. 단점은요. 시작, 매입자금, 관리, 집가상승, 투기인데 집가상승, 투기 발생은 어느 지역이죠? 매입 주변 지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내려오시면 5번에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거기 별표 2개 때려 놓으세요. 임대주택 정책. 얘는 뭐 출제 가능성 10번쯤에 10번 다 나옵니다. 10번쯤에 10번 다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탄력받으면 2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쉬셨다가 공공주택 정책, 임대료 규제, 보조를 포함하는 임대주택 정책 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